자, 글로벌 주요 12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해도 2,4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오 섹터인데 참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섹터가 또 바이오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엄청난 성장을 구가할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시기에는 정말 곧 망할 것처럼 푹 꺼지기도 하는 그런 바이오 섹터인데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큰 흐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 오늘 그 첫 시간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화학 산업에 특화된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어제 이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설, 한국판 뉴딜. 제가 그 내용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또 바이오 산업,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3대 신성장 산업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 헬스를 또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좀 시장 평가 어떨까요? 예. 한 10개월 정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걸 종합을 해보면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육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헬스를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개월 했던 걸 종합을 해보면은 키워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 50조 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6%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또 4조 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첫째 50조 원부터 언급을 해드릴게요. 시장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라 보는데요. 첫째 50조 원을 만들겠다. 뭐냐면은 지금 수출 비중이 얼마냐면은 수출 비중이 5조 원인데 그거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키우겠 거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10개월 전에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신약을 통해서 50조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6%를 만들겠다. 뭘로 6% 만드냐? 우리나라 전 제약시장 점유율이 지금 1.5%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예, 4배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산 신약을 통해서 블록버스터급을 통해서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뭘 할 거냐? 정부는 지금 현재 한 2.5조 원 정도가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단을 통해서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설립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마이너하기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100억 정도를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백신 쪽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은 흔히들 보면은 지금 현재 2009년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90년 전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와 유사한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90년을 주기로 지금 이제 크게 화랑을 그러니까 창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 정도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1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향후 대비를 하겠다. 진단처럼 좀 세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존재는 뭐냐면은 이제 보면은 50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산 신약을 키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두 분야가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반도체에 컸던 그런 사례가 보면 선행 기술을 투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 제약 중에는 선행 기술이 보면 항암 분야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지금 약이 제대로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반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전을 발견한다는 를 통해서 앞서가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한 데는 50조는 뭐 항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 마이너하게는 감염병도 지원해서 바이러스 치료 분야에서도 강국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로나로 50조 원 만들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강혜경 고문님,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실적과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올해 1분기 실적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제약 기업을 대표적인 주요 기업 12개 기업을 한 개 기업으로 묶어서 보면 시가총액이 약 2,400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400조 원이 나오는 이 12개 기업의 매출액은 약 133조 원이 나오고 YOY로 봤었을 때 약 7.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2분기가 되면은 실적은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백신의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개별 기업이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도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16개 기업은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FDA, EMA 등과 같이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개발 속도 얼마나 빨리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규모의 제조 가능성과 공급에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78개의 확인된 백신 후보가 있고 그중에서 73개는 현재 초기 연구나 동물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 5개 임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은 임상 시험 이상의 FDA 승인을 받은 후보 물질입니다. 이 백신 개발사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함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난 3월에 임상 1상의 임상 시험에 들어갔었는데 임상 2상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 여름에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백신 개발사는 2021년 그리고 내년에 미국 FDA에 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 보건국 바르다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지원금은 임상 후기를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백신 개발사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곳과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 백신 개발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개발을 보면 대략 10년이 걸렸고 에볼라 백신의 경우에는 약 5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허가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로 인해서 이 개발 진행은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주요 제약사 이 12개의 기업은 1분기에 YOY로 약 7.7% 성장을 했고 코로나 영향으로 2분기는 실적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경우에는 FDA로부터 임상 2상 진행을 승인받은 기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워낙 요즘 핫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린 거고, 사실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의 본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큰 흐름을 짚어가야 되는 가장 큰 줄기는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질병, 바로 알츠하이머. 와, 이게 참 삶의 질도 많이 떨어뜨리고 가족들도 참 힘들게 하는 질병인데 사람이 아직까지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 게 또 알츠하이머이기도 해서요. 차홍선 대표님, 일단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을 꽂으라 그러면은 오히려 암보다도 알츠하이머를 더 꼽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1,000개의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 1,000개의 신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5년 생존율이 20%라는 항암제도 한 약 160개 정도가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됐는데 지금 알츠하이머만큼은 약이 4개가 나왔는데 약이 4개가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1,000개 중에 전무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오히려 암보다도 나는 치매다. 네.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현재 우주선을 쏘는 이 시기에 네. 알츠하이머 치료약이 전혀 없고
전부 다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병이 알츠하이머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환자 수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지금 이제 환자 수도 정확하게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 세계 70억 명 중에. 네. 그런데 5천만 명 이상은 넘어갈 거다 보고 있고 한 2050년까지는 뭐 한 1억 5천만 명 정도는 알츠하이머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환이고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 보는데 한번 약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 시장을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지금 현재 150조 되는 항암제 시장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제 시장이 50조 원 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질병 1위 이제 사망 1위가 보면 심혈관 질환인데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 심혈관 질환이 지금 현재 100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 같은 면역 치료제 시장이 100조 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뒤에 우리 강혜경 고문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은 알츠하이머 지금 시장 규모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병 그리고 지금 현재 5천만 명 이상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될까? 제대로 된 약이 나온다면. 그런데 거기들 보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연구 중인 것들이 바이오의약품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바이오의약품들은 약가가 높아요. 그렇죠. 약가가 높으면 그러면 제 추측컨대는 항암제 시장의 버금가는 시장 규모가 지금 되고 항암제가 지금 현재 150조에서 한 300조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이 제대로 출시된다면 시장 규모는 거의 제로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항암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왜?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고 그다음에 환자 수도 제가 볼 때는 당뇨 인구 밑으로 거의 적절한 숫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 자체는 크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완전히 강하게 욕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 가족분 가운데도 좀 있으신데 이게 가족들 상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뭐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집계가 안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증을 그럼 이걸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집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뭐 기준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반복된 성공과 실패, 치료제는 5개에 불과라는 키워드인데요. 강혜경 고문님 어떤 뜻인가요? 예,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2015년도 기준으로 약 31억 달러 되는 시장입니다. 앞서 이제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고령화로 인해서 이 유병률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우에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해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의 약 14%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를 치매 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약 70%는 이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한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40만 명입니다. 그중에 10%가 그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65세 인구, 노인 인구 100분 중에 10분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거고 그 치매 환자 10분 중에 7분은 그 알츠하이머로 그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신다는 결론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 500만 명의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는 그 사망 원인 6번째 되는 질병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도부터 2018년도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률은 약 7.8% 감소가 되었고 반면에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은 146%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알츠하이머를 고치기 위한 근본적인 그 치료약품은 없고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인지 기능을 이렇게 개선시키고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는 글로벌 의약품 개발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다국적 제약사들이 수조 원의 그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보시는 이제 그래프의 회색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실패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개발이 시도됐지만 실패를 했고요. 지금 4군데 표시되어 있는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3년, 2014년도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여 년간 150여 개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단 4개만이 이 앞에서 표시된 이 4개만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성공률을 계산해 보면 약 2.7%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은 작년 2019년도에 중국에서 중국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중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이 치료제와는 다르게 해초율의 그 장내 미생물의 접근법으로 알츠하이머 그 치료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승인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기전과 효능에 있어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글로벌 판매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을 추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 FDA와 임상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앞서 설명드린 4개 의약품과 기존에 승인된 이 의약품의 복합제로 이 5가지가 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NMDA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두 약물의 복합제입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의약품은 없다라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의약품의 발달은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도 함께합니다. 만족할 만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요. 사망 원인 6번째가 알츠하이머라고 2020년 미국에서 네. 저는 알츠하이머가 이제 그 치매 현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걸로 또 네.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지금 한 9위 정도 되는 네네.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기도 하면서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네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좀 놀라운 게 지금 20년 동안 5개 의약품밖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의약품만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성공률이 낮은 의약품 가운데 하나로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도 열심히 제약회사들이나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임상 단계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 기관에서 그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허가받으려면 그 인지저하 기능 개선이 증명이 필요했는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이 아밀로이드나 타우 등의 뇌병리 단백질이 쌓인다는 증거로 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대한 바이오마커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기에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어떤 특정 단백질이 뇌 속에서 쌓이는 게 확인이 된다면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 이 바이오마커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그리고 아포이 유전자 등이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임상 단계의 비중을 보면 임상 2상이 5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임상 3상이 27%, 그리고 임상 1상이 20% 그 순입니다. 그 임상 2상과 3상에서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비중이 낮지만 글로벌 임상에서 이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초기 이 알츠하이머에서 이 바이오마커가 중요한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성공률이 매우 낮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도 임상 3상까지 가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의 개발 역사를 봤을 때 치료제 개발이 어렵지만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통한 연구와 M&A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앞선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동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임상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연구 외에 그 면역신경학이나
마이토콘드리아 그 기능 이상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그 개발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거는 올해 그 3분기, 2020년도 3분기에 미국 FDA에 허가 서류를 이제 제출할 예정인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앞선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츠하이머의 바이오마커가 3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APOE 이 3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명확한 기전이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병리 기전이 밝혀졌다면 아마도 약은 개발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제 기관에서도 이 규제 기관 그 과정에 대한 그걸 절차를 바꾼 것처럼 이제는 이런 바이오마커 예전에는 인지 기능에 대한 거를 주로 봤다라면 네네. 이 쌓이기 전에 2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바꾸게 된 거고요. 네. 이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아포이는 유전자 네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요즘에 이제 유전자 검사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알츠하이머 개발 동향이 어떨까요? 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그럼 글로벌 제약 시장에 있어서는 그 합성 의약품과 그 항체 치료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의 경우는 천연물 신약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사 경우에는 제네릭의 임상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거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패치제로 그 개발하거나 해서 이런 제형 변경을 통해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을 통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것 같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이 이전과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츠하이머병은 그 퇴행성 뇌질환으로 1907년도에 독일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은 치매의 약 70%가 알츠하이머에 의한 것이고 약 10%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나머지 10%가 기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알츠하이머라고 추정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8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를 보이다가 차차 진행되면 언어기능 장애 등 인지기능의 이상이 동반되고 결국은 모든 일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병을 많이 연구했지만 그 발병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병리적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세포 곁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이고 이 축적되면 신경세포 간에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접촉과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세포 내에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은 신경섬유가 엉키게 되고 결국은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병리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알츠하이머 치료 약물 개발이 성공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은 이 두 병리적 요인을 직접 타겟하는 게 아니고 인지 기능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가 개발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과도하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신경 독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타메이트와 결합하는 수용체, 즉 NMDA 수용체에 대한 기량제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로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병을 지연시키는 약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경험을 딛고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개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타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아포 유전자와 관련해서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지면서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대중요법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든지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해서 직접적인 병리적 요인을 제거하는 약물이 곧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인지 기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신경전달 물질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을 썼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 신경세포 사이에 쌓여서 신경 전달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서 이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거는 거의 시작 단계다. 뭐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인데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한번 살펴보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라. 차홍선 대표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와 또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알츠하이머의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가장 투자 전략을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없는 분야가 이 바로 알츠하이머 바이오, 분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보면 좋은 점하고 나쁜 점하고 그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혼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방송할 때 가지런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옛날에 합성의약품으로 치료가 되다가 엔티바디, 즉 항체의약품, 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가 되면서 약가가 높아지면서 급성장을 해서 항암제 시장이 버금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수를 고려하고 지금 이제 항체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항체 쪽으로 많이 연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체 쪽에 항체약품 쪽에서 만약에 기술 개발이 된다면 큰 시장이 형성되겠죠. 항암 시장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점은 나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만 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만 개 중에 한 개가 되고 임상이 들어가면 50개 중에 한 개가 되는 시장인데 임상 실패율을 평균이랑 완전히 깎아먹는 시장이 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예, 3상 실패도 법은 많기 때문에 뭐 뉴스에 나왔어 해서 주가 반응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1상, 2상도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천천히 봐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점, 나쁜 점 말씀드리고요. 전략을 혼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 3분기에 2014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제출하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밀로이드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슈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 전략은 제가 볼 때 그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항암제 쪽을 볼게요. 2014년에 면역 항암제가 출시됐는데 그 전하고 완전히 기전이 틀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PD-1하고 PD-L1을 저해하니까 완치율이 높아지더라는 그런 걸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큰 기업들이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 기전 쪽으로. 왜냐하니까 기전이 한 번씩 이렇게 뚫리게 되면은 그 유사 기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잡을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츠하이머 선행 기전도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좀 병행한다든지 같이 병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술 수출 전략인데 사실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150조나 100조 됐던 항암제 기업이라든지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기술 수출을 합니다. 그래야 미국 FDA를 통과하기 때문에 한국 FDA 좋지만은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긴 그림으로 갖고 가는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치료제 개발 계획을 예측해 보기는 어렵지만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한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성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